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기념을 했던 전례가 있었는데 작년인가요? 아마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아마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둔 바로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내심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오신 여러분들도 기쁘지 않을까. 저는 의정부 3.1항쟁 거리재정 곰시민 추진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 맡은 박희철입니다. 100년 전 낯선 이국 땅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신 애국지사님들을 생각합니다. 굶주림을 참아가며 눈발을 맞아가며 그분들이 세우려 했던 정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이전의 황제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누리는 민주정부였고 바로 백성들의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민주공화국을 시작하는 신호탄이었고 전세계 피해방 민중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 위에 일본을 조국처럼 생각하는 토착 외교들이 설치되고 미국이 아니면 못 살 것처럼 벌벌 떠는 소수의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착한 사실입니다. 의정부의 현실은 더욱 초라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정부 수립 기념행사를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창피한 일입니다. 하신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 과연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과 그 얼을 오늘에 정말 다시 되살려서 새로운 100년의 희망과 미래를 논의하는 아주 희망적인 자리가 오늘의 대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실 거고요. 정말 주최 또 주관하는 기관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성도 잘하셨는지 네 분의 발표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논의해야 될 희망의 주제를 정말 의미 있는 발표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우선 네 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친일 성산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민족문제연구소의 강학진 기획실장님이 발표해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광복회 여정과 현재 회원 현황 및 예우에 대한 주제로 광복회의 남주우 의정부 지회장님 발표해주시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의원님이 공부하는 시의원님이세요. 시의원이 공부하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얼굴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이기옥 시의원님께서 직접 대한민국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과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우리 장하사님 바쁘실 텐데 미래 세대의 3.1 정신 개선과 관련하는 주제로 우리 황현정 장하사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한국에서는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우리 이전 세대들이 70년 전에 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이 제대로 정리 안 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내려오는 유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외면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을 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옆에 우리 남주 광복회 회장님도 앉아 계시니까 제가 광복회 이야기도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70년 전에 7.18 청산 잘했으면 광복회장님 좀 더 좋은 생활을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왜냐면 제가 상상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에 미테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프랑스의 대통령이 미테랑이 있는데 이 프랑스는 선거 제도가 우리는 5년만 하고 대통령 못하지만 거기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제도여서 미테랑 대통령이 14년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역사상 가장 길게 대통령을 해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일제시대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던 어떤 일이 있는가 나치 군인에 끌려갑니다.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히틀러가 막 총칼로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로 끌려가요. 갔다가 이제 탈출합니다. 탈출해가지고 드골 쪽으로 오는 거죠. 레지스탄스라고 하죠. 소위 말해 독립군 쪽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을 마칩니다. 해방 이후에 프랑스에서 어떤 직책을 맡느냐. 지금으로 보면 국가보훈처장, 초대 국가보훈처장.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초대 국가보훈처장이 제한 군인의 회장을 겸했거든요. 그 당시 프랑스에서 가장 큰 전쟁은 나치와의 전쟁이니까 당연히 보훈처장 겸 제한 군인의 회장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 미테랑 대통령이.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식 발판이 돼가지고
프랑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 없을까? 너무나 많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장준환 선생이죠. 장준환 선생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일본이 끌고 가니까 학도병을 끌어갑니다. 억지로 강제로 끌어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본 군대를 탈출해가지고 중경 임시정부에 오죠. 그 장정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길을 맨발로 해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광복군이 돼서 한국을 하신 거죠. 한국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테랑식으로 됐다면, 프랑스식이라면 장준하가 적어도 장관을 하나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장관 정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요. 이 가까운 포천에 어떻게 돌아가셨다는데,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그게 장준하,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다. 그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럼 그 차이로 그냥 묻어두자? 당사자들은 묻어두고 싶겠지만, 저같이 아까 노래 불렀던 학생처럼 50년 지나서 그 문제에 책임이 없는 후손들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겪었던 선배들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후손들은 왜 우리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권리입니다. 부모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해명이든 변명이든 설명이든 해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은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같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집에서. 바로 그런 거거든요.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안 됐냐를 지금 와서 꾸짖자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때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안 됐어. 근데 그때는 미안해. 그때 좀 어려웠어.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무서웠고 비겁했고 회피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역사거든요. 역사를 항상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만 가르치면 역사 교육 안 됩니다. 그 경제발전이나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정말 국가적인 과제들이 있어서, 근데 아마 그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단체가 바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닐까. 우리 경기국고 지회장님도 앞에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플로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교칙의 문학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때 좀또 귀한 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과연 그러면 광복회는 어떨까? 정말 그때 고생하셨던 우리의 선조들, 희생하신 선조들에 대한 현황과 그분들에 대한 내용은 어떤지 저희가 또 한번 같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괜찮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만나면 광복회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침묵회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에는 좀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광복회가 뭐라는 단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점 예언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복회는 사실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사실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광복회에 대해서는 대일항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만큼 맞받아쳤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말을 얘기를 하는데, 광복회는 그 대일항쟁기에 우리는 흑자는 36년 동안 일제항쟁기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50년, 우리의 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을미사년 1895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50년을 아마 대일항쟁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동안 그때에 빼앗긴 국권을 찾으려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독립유공자 군인과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법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유인물에 보면은 1956년에 창립이 되었다거나 여기 오타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1965년입니다. 5년이고,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세워졌던 그 이듬해에 우리가 광복회가 창립되기 전에 이미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포상을 받으셨고,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965년 2월 27일 날 하단법인 광복회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 회장으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이갑성 대국제자님이 취임을 하셨고 1973년 3월 16일에 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광복회로 개정이 됩니다. 몇 년이 지난 1978년 11월 28일 여의도에 광복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 22일 독립유공자 등 특별 원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90년 12월 이 상원법을 건국훈장을 5등급으로 개정을 합니다. 건국훈장 5등급이라는 것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최고 높죠. 그 다음에 건국훈장 대통령장, 건국훈장 독립장, 애국장, 대족장 이렇게 5등급으로 우리가 개정이 됩니다. 1990년에 1993년에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재정촉구 결의대회를 광복회 회원하고 주도적으로 합니다. 1995년 3월 1일 일제 그 잔재였던 제가 기억에는 이때가 아마 김영삼 정부 때인데 조선 총독부 건조를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우리가 지금도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을 발간합니다. 그렇게 하고 2008년에 이때는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 광복절 경축식을 건국 60주년이라고 하는 명칭 변경에 대해서 이때가 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광복회를 방문해서 광복회 경축식을 명칭을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통보를 하길래 이때 우리가 훈장을 반납하고 경축식 불참 선언으로 강력 대응을 해서 제63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사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우리 방학중 민족문제연구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친일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민족 행위 친일 재산 환수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불복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올라가고 또 왜냐 사실은 뭐 이완용이 후손이 제 땅 찾기도 하고 또 이혜승이 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한일 병탄이 되고 나서 한 73명 정도가 일본의 후작, 장작, 자작, 공작이라는 그 벼슬을 받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거의 다 왕실 측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 명단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2년 8월 29일 날 1910년 8월 29일 이 국시일이라고 하는 행사를 우리가 전국적인 광복회 시도지부에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에는 반민족 친일 행위자 이혜승 재판 관련 법무부 대법원의 재심 청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홍제동에 가면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 호텔의 주인이 완전 친일의 자손인데 이걸 국회에서 환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불복했다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이 광복회의 영역은 개략적으로 이렇고 우리가 예우를 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속된 말로 중이 지머리 못 같습니다. 우리 광복회 해운에 보면은 자존 품위 제고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독립운동 선조들께서 우리 후손들한테 선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광복회 회원이 전부 다 비난한 사람을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독립운동 선조들은 같은 우리 광복회 제가 여기 의정부 보훈단체 연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9개 보훈단체 중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광복회원의 독립운동 선열들은 자발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징집명령에 의해서 참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6.25 참전이라든가 월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징집명령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지만, 우리 독립유공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뭐 예우가 많고 적고 간에 무엇으로 한마디 하면 우리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당신네 선조들은 무엇을 위해 대가를 걸어보고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에는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이 제 말이 못 걷는다고 우리가 정부에 대고 보훈 예우금을 더 주시오, 뭐 혜택을 더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분만 바라보는데, 역대의 수많은 정부의 대통령들이 3.1절이나 현충일이나 8.15 광복절날에 앵무새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과 그 유족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나 안 됐다고는 못해도 상당히 미미합니다.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이 보훈관계의 예우가 좀 많이 달궈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보훈지청장들하고 만나고 이러면 물질의 보훈, 명예의 보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곳간에서 인식난다고, 사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사랑하는 가족을 팽개치고 가정을 팽개쳤으니 그 후손들은 교육을 못 받았죠. 무시래기 같이 살았죠.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변변한 직장 하나 못 잡았죠. 변변한 직장 하나 못 잡다 보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부도를 축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교육의 대물림, 명예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복회 회원 제가 쭉 보면 제가 유심히 봅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국가가 내려왔으니까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을 한 것은 대략적으로 어디 누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디 자료를 발굴해서 추적해 나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아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은 후손이 없는 독립운동 그 소문자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제가 보는 데는 우리 입장에서 뭐를 더해달라, 현재 네가 이렇다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역대 정부가 생생내기에 대한 약간의 그런 보상 정도, 생생내기, 전기세 제품 가면 공원보 어디 가면 뭐지 무료 입장, 뭐 이랬어. 그 다음에 도시가스 뭐 조금 혜택,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실 짓고 합니다. 뭐냐? 우리 회원들하고 제가 워크숍이라 하면 막 혼냅니다. 거지근성거리라고. 뭐 달라고 하듯이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나 제가 뒤돌아서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광복회가 얼마나 중요한 불법단체고, 또 그분들에 대한 정말 사회적인 예우가 국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는 것을 새삼 반성하고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안지찬 의장님 오셔서 이제 인사 말씀하시면서 오늘 좀 정말 구체적인 대안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면 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거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조금 이따 우리 지회장님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대안과 지혜의 말씀을 슬로우해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우성도시 의회 의원 이혜입니다. 정말 높은 존경을 받으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의미적 고찰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감히 이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감정적으로 느낀 나라 사랑해를 우리 후배에게 꼭 물려주고
시의원으로서 민족에 대한 열정하는 그 선열들에 대한 고마움 꼭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합니다. 가지면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걸어만 가셔도 저분은 광복회 회장님이셔. 아, 저분은 누구셔? 이러면서 아마 그분들이 아까 광복회 회장은 뭐야? 친목회야? 라는 의식을 바꾸는 것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은 의미적 고찰보다는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갈 것인가, 왜 이것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을까?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을 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인간의 대접을 안 해주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특별한 뇌는 그렇게 종으로 사는 뇌가 아니었거든요. 특별한 지도자적이고 뛰어난 세계적으로 뇌가 좋은 나라,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종살이를 할 수 없다. 나는 내 권력을 찾아야 되겠다. 나는 이 대한민국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 독립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불씨를 일으켰던 게 시발점이 돼서 이 자리에는 지금 계신 분들이 계실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의미적 고찰을 열심히 설명하고자 했는데 제가 의미적 고찰을 설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존경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높은 존경을 받으신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의 그 존경하는 마음을 제가 잊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처럼 선열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몸이 되고 입술이 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알겠냐? 제국이 아니라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촉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 유명하신 김부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이에요. 촛불. 죄송합니다. 저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세대를 교육할지 역사 정책, 역사 교육 정책 방안 얘기하러 왔는데 저도 사실 제 정책이 약간 홍보 겸 하러 왔는데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얘기 앉아서 들으면서 굉장히 절절했어요. 이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사실은 멀리 프랑스 얘기 볼 거 없이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도 대외 교류해서 전쟁, 거랄 1차, 2차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국가가 전사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한 기록들이 고려사인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조상만큼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공부하시는지 시의원분이 계신 거에 대해서 약간 역사를 근현대사를 많이 알고 계셔서 저희가 역사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역사 교육도 있을 수 있고 박물관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 역사 연합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역사 교육에서 이제 풀어내는 것들은 좀 풀어내야 되니까 해결해야 될 난제가 너무 많아요.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다음에 역사 교사들의 어떤 그 수준이라고 하면 죄송한데 역사 교사들의 어떤 그 차이라든지 균질하지 않은 역량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실 밖 역사 탐구 활동 학생이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이 발표자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의식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저희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은 교실 밖 역사, 학생 주도의 교실 밖 역사 탐구 활동이 핵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조사도 설문조사도 했고 근현대사 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그 설문조사, 그다음에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활동이면 좋겠다. 그다음에 독립운동 관련해서 역사 체험이 있으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도민의 그 설문에 근거해서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추진되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정책 구상이 출발한 지 2월 8일 정확하게 날짜를 아는데 2월 8일 이후에 이제 구상이 되어서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활동인데 페이지는 18페이지입니다. 학생 주도 구술사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근현대사라고 했을 때 사실은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까 광복회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들의 그 자손, 후손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기억이 역사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분들의 증언을 듣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래서 학생 4명과 교사 1명 정도의 팀이 될 것 같아요. 그 팀들이 자기 마을에 생존하고 계시는 내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생생한 그 독립운동 내지는 근현대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교육활동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 역사하면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텍스트 중심으로 항상 역사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렇거든요. 근데 학생에게 또다시 텍스트로 하자 이러면은 정말 재미없는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 중심 내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 연구 방법,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이에요. 구술사.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1970년대 벌써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런데 학과가 설치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구술 체록 자료는 그 1891년 이 무렵에 그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체록한 그 테이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 구술로 역사를 체록하는 방식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유럽에 넘어가서 공공역사,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재현되는 역사 이런 것들도 진짜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는 역사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공역사 개념인데 이게 대표적인 방법이 구술사 연구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에게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사 아카이브라는 표현이 있는데 영어를 너무 많이 써서 이게 그 역사에서 영어를 너무 많이 쓰면 되느냐 어쩌는데 아카이브라는 표현은 좀 많이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자료관이에요. 박물관은 전시하고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자료들이 이제 죽어있는 상태로 접하게 되는데 자료관이라고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그게 교육적이든 아니면 기억을 소환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사람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식이든.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자료관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역사의 어떤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선 선생님께서 송병준의 조선일보를 민족지 조선일보로 변모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방우영의 조선일보를 우리 시대의 민족지, 그 민중의 본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공선사에 대한민국 공선사에 이후라 공급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문호 스님은 저희 의성입시 제가 왜 처음에 의성입시를 강조했냐면 우리 의성입시 가문에 김동선 선생님과 심사 김창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군자금 마련하시려고 공선사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공덕을 기려야 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초대, 지금 올해가 이제 서로문정서 창설 100주년 되는 해인데요. 서로문정서 창설 100주년을 기념해야 되고 서로문정서 활동에 그 공덕을 기려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 되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열의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가슴 아픈 역사에 그 훌륭한 자랑스러운 애국 정신을 남겨주신 우리 독립유공자분들께 존경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까지 4월 11일이라는 이 날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시작은 젊은 청년에게 있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황현정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오셨는데요. 시 주체로 이제 대학 학교와 이제 교사와 이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 기행이라는 여러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학교와 조금 뭔가 연계해서 그 대학생들 주체로 한다면 더 혈기왕성하고 또한 이제 더 생각도 더 깊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하고 연동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그러니까 100주년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이제 시민 관점의 역사 교육 내지 역사 정책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설명드린 거고, 저는 이게 저희가 지금 학생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활동을 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나이든